자, 오늘 여기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속도와 가속도 이제 넘어오고 미분 마지막 단원입니다. 자, 이제 이 방정식의 활용을 이제 해보는데 함수의 그래프 그려서 하는 거를 방정식, 부등식에 활용을 할 거야. 어떻게 활용하냐면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할 수 있대.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우리 요 방정식을 생각해 볼 거야. fx는 0이라는 방정식을 생각해. fx는 0. 자, 이거의 의미가 이 y는 fx라는 함수랑 x축 있죠. 이 두 함수의 교점의 x 좌표가 이 방정식의 실근이야, 실근. 교점 x 좌표가. 교점의 x 좌표가 저 방정식의 실근입니다. 자, 그거 생각하면 돼. 우리가 원래 그 두 함수의 교점을 찾고 싶어. 두 함수의 교점. 그러면은 둘이 뭐 하지? 같다. 연립한단 말이야. 그렇게 같다라고 해가지고 연립해서 얻어낸 그 방정식의 실근을 구해본 게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방정식의 실근이 교점의 x좌표면 실근의 개수는 뭐냐? 교점의 x좌표의 개수가 되는 거야. 근데 그게 그냥 교점의 개수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교점의 개수. 교점의 개수라고 따지면 돼. 교점의 개수. 이렇게 따져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교점의 개수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에 그림 나와 있지만 어떤 주어진 함수 fx가 있고 x축하고의 교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둘이 같다. 연립해서 푸는데 결국에는 그 실근이 교점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야. 실근이. 허근 말고 실근이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방정식의 실근을 갖지 않아. 만약에 방정식의 실근을 갖지 않으면 그 함수가 x축이랑 만나지 않는다라는 걸 의미해. 실근이 교점이랑 연관되어 있는 거니까 실근이 없으면 교점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걸 이제 좀 더 응용한 게 이제 우변이 0이 아니라 gx야, gx 이제. 우변이 gx인데 자, 방정식. 자, fx는 gx의 실근이야. 이때는 y는 fx, y는 gx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방정식이야.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를 따지는 방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함수를 연립한 이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곧 교점의 개수가 되는 겁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아까랑 똑같지만 우변이 이제 0이냐 아니면은 이제 새로운 함수 gx로 남았느냐의 차이인 거야. 그 정도 차이가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방정식을 풀 때 연립을 하잖아. 같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항한단 말이야. 는 0으로 만들어 놓고 푼단 말이야. 그래서 이항을 해도 방정식의 근이 변하지는 않으니까 일단 이항을 해놓은 다음에 원래 이 f랑 g의 두 함수의 교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둘이 같다라고 하는데 이항을 하잖아요. 그럼 이항을 해놓으면 이제 이 함수 있죠. f 빼기 g라는 함수랑 x축하고의 교점에 대해서 따지는 것으로 상황이 바뀌는 거야 이제. f랑 g랑 같다라고 해서 푸는 게 이항에서 f 빼기 g랑 x축하고 관계를 따지는 것으로 생각해 주실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방정식이 근의 판별이야. 우리 2차 방정식도 근을 판별하는 게 있죠? 판별식이라고 해가지고 판별하는 게 있잖아? 3차 방정식도 그 실근이 몇 개인지를 판별하는 방법이 있대. 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자, 만약에 어떤 3차 함수가 있어. 최고차함계수 양수라 가정하고, 극값을 가져. 극값을. 극대극소가 있습니다. 1번 기형이죠? 1번 기형. 1번 기형일 텐데, 자, 3차 함수 1번 기형일 때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극값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판별할 수 있대. 자, 어떻게 판별할 수 있냐면 이 밑에 그림 보시면 자, 지금 이 3차 함수가 지금 극대값이 양수고 극소값이 음수야. 반대 보호잖아. 그러면은 x축이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모양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극대값 극소값이 반대 보호면 즉 x축이 그 사이를 가로지르면 교점이 몇 개가 나오죠? 3개가 나와. 그래서 서로 다른 세실근이야. 극대극소의 곱이 음수면 이 주어진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지는 상황이야. 서로 다른 세실근. 반대로 자, 이 두 번째 그림처럼 극대값이 0이던가 극소값이 0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x축에 접하는 모양이 나오죠. 이때는 교점이 몇 개? 중근 하나, 다른 한 실근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때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게 됩니다. 서로 다른 두 실근.
그 두 실근이란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중근과 다른 한 실근.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할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거. 자, 요거는 극대값, 극소값이 둘 다 양수야. 그러면 x축하고 교점이 하나야, 보니까. 옆에 그림도 극대값, 극소값이 둘 다 음수며도 마찬가지로 x축하고의 교점이 하나야. 이와 같이 극대, 극소가 같은 부호면 곱해서 양수가 됐고요. 곱해서 양수. 이때는 한 실근만 가지게 됩니다. 한 실근. 한 실근만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원래 3차 방정식이 근이 총 몇 개? 3개? 근데 실근이 하나면 나머지 2개는 허근이라는 얘기니까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이름을 붙일 거야.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해줄 거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총 3개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두 번째 케이스는 서로 다른 실근, 서로 다른 도실근이라고 하니까 하나가 중근이 나오고 나머지 하나가 이제 그냥 다른 한 실근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그 3차 방정식이 근이 3개잖아, 이제 3개? 근데 여기서 중근이 나잖아, 중근? 자, 잘 들어봐. 그럼 만약에 이 상황이 있지. 이 상황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중근이 1이고 만약에 다른 한 실근이 2라 가정해봐. 그럼 이때 이 3차 방정식의 모든 근을 얘기해라 라고 한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 모든 근을 얘기해라 라고 한다면 1, 1, 2라고 얘기하는 거야. 모든 근을 얘기하라라고 하면은 중복한 근도 다 세서 얘기하는 거야. 1이 중근이니까 1이 2개 있는 거여서 1, 2개를 다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근데 만약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얘기하라라고 한다면 1, 2 이렇게 2개만 얘기하는 거야. 그 차이를 구별을 좀 해줘야 되고, 그 차이를. 자, 그 다음에 지금은 최고차항계수가 양수일 때만 있지만 반대로 최고차항계수가 음수일 때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근을 판별할 수가 있고, 자, 만약에 우리 3참수의 1번 기형은 그 미분에서 0이 되도록 하는 그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도실근을 가지는 거였죠? 서로 다른 도실근을 가지는 거였어. 자, 그때는 이제 극값이 이제 있다. 극대극소가 하나씩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게 있어. 지금은 3참수가 극값을 가질 때에 해당되는 설명이었는데 만약에 극값을 갖지 않을 때에도 생각해 볼 거야. 2번, 3번 기형이 3참수에서 극값을 갖지 않는 기형이었어. 자,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2번 기형 보시면 지금 x축이 여기 그어지면은 3중근을 가진다라고 해. 3중근 이제. 근이 3개가 중복된 거죠. 여기는 어떻게 그땐 간에 한 실근과 두 허근이 나오는 상황이잖아. 사실 이게 x축이 어디 그어지던 간에 무조건 x축하고의 교점이 몇 개야? 한 개야, 한 개. 그래서 이때는 한 실근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 이제. 서로 다른 실근을 하나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물론 3중근은 실근이 총 3개인데 그 3개가 다 같은 것으로 보는 거지만 서로 다른 실근을 물어보면 하나라고 대답하는 거야.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라고 대답을 하시고, 반대로 그래서 3참수가 만약에 극값을 갖지 않는다. 2번, 3번 기형이다. 요 2번, 3번 기형은 이제 미분에서 0이 되도록 하는 요 2차 방정식의 그 근이 중근을 갖거나 허근을 가지는 상황이었죠. 판별식이 0 이하라고 쓰는 거였어. 0 이하. 그래서 요걸 토대로 필수 예제를 풀어볼 거야. 필수 예제를. 자, 필수 예제 보면은 필수 예제 1번. 자, 어떤 4차 방정식이 있어. 어떤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도록 하는 모든 K의 합을 구해주는 문제야. 어떻게 풀 거냐면은 먼저 그 이런 문제 풀 때 요 미지수 K가 있어. 요 미지수를 넘기는 게 좋을 것 같아? 냅두는 게 좋을 것 같아? 보통은 미지수를 넘기는 게 좋습니다. 안 넘겨도 풀 수는 있는데 근데 넘기는 게 조금 더 따지기가 좀 더 편해. 그래서 보통은 넘기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미지수를 넘겨. 그래서 나는 이제 이렇게 일단은 방정식에 미지수를 넘겨 놓을 거야. 자, 미지수를 넘기면은 뭐가 좋냐 도대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은 여기 파트는 양변의 함수를 그려야 돼. 이 함수를 그리고 이 함수를 그려가지고 교점이 3개가 나오도록 한번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봐야 돼. 그럼 내가 이 함수를 그려야 되잖아, 이제. 요 4차 함수를. 근데 만약에 이제 안 넘겼다 생각해봐. 안 넘겼다.
안 넘겨도 물론 이 함수를 그릴 수는 있으나 미지수 k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이 함수를 정확하게 그리는 게 어려울 거란 말이야. k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미지수 k를 넘겨놓으면은 이제 어떻게 돼? 요 4차 함수에 미지수가 없으니까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는 거야. 정확하게. 자, 그래서 나는 편의상 이 좌변에 있는 4차 함수를 f라고 잡고 미분을 합니다. f'x는 3, 4, 12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마이너스 24x. 이거 바로 인수분해 할게. 12x로 묶으면은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야. 이렇게. 인수분해가 저렇게 완료됩니다. 인수분해가 완료가 될 것이고요. 인수분해가. 자, 이거 미분해서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지금 총 몇 개야? 3개야, 3개. 자, 그러면 이거 크기 순으로 나열하면은 마일 0, 2 이렇게 나올 거거든? 저렇게. 자, 이 4참수 미분하니까 이거 3개 나오죠? 간격을 고려해보자. 왼쪽은 1차이 나고 오른쪽은 2차이 나. 그러면은 이 4참수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은 요런 기형이야, 요런 기형. 요 기형 기억나니? 요렇게 그림이 그려졌어. 간격이 오른쪽이 더 크면은 오른쪽이 더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오른쪽이 더 내려가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얘가 이제 서로 다른 채실근을 가져야 되잖아. 자, 지금 내가 좌변에 있는 함수를 내가 일단 개형은 그렸어. 자, 우변에 있는 상수 함수를 그어야 돼. 자, 어떻게 그어야 교점이 3개가 나오는지 생각해야 되는데, 자, 지금 교점이 3개가 나오려면은 이렇게 그으면은 교점 3개 보이니? 3개? 3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렇게 그어도 교점이 3개가 나옴을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그어도 이제. 이렇게 그어도 교점이 3개가 나옵니다. 3개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때 함수값을 구해보자. 여기 극소값 있죠? 여기 마이너스 1컴마거든? 이거 마이너스 1컴마 몇이냐?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몇이야? 3 플러스 4 빼기 12. 여기 마이너스 5인 것 같고. 자, 그러니까 이 점의 y좌표가 마이너스 5잖아? y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여기 극대이죠, 극대. 극대는 지금 여기 0이거든요, 0. 여기 x가 이제 0일 때 얘기하는 건데, 여기 0, 몇이냐? 0 들어가면은 0이야, 0. 그래서 여기가 y는 0이란 말이야, y는 0.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수함수 k가 어디 그어줘야 돼? 0하고 마이너스 5에 그어줘야 돼. 0하고 마이너스 5에. 따라서 k가 0하고 마이너스 5 두 개여서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5라고 내주는 거야. 마이너스 5.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거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양변의 함수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파악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돼. 이거 다 쓰셨습니까? 이거 지울 거예요, 이거 이제. 자, 일단 이거 쓰시기 바라고. 그 다음 이거 다 썼죠? 지웁니다. 밑에 문제. 이번엔 두 곡선이야. 두 곡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해줄 거야. 자, 그러려면은 이제 둘이 같다라고 해야 되겠죠? 두 곡선의 교점에 대해서 물어보면 같다라고 써. 그래서 마이너스 x 대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k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k라고 일단 써주시고, 이거 미지수만 우변에 남길 거기 때문에 얘네끼리 자리 바꿔치기 할게. 이렇게 이제 바꿔치기 합니다. 이항해주면은 마이너스 x 대제곱 동류항 정리 바로 해보면, 자, 아마 이렇게 되는 것 같거든? 이렇게 좀 이상한데? 마이너스 x 대제곱 플러스 2x 빼기 k,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k. 이게 지금 요거 x제곱을 안 썼죠? 다시 이항하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6x가 2k라고 쓰는데, 이제 여기서 좌변에 있는 거를 내가 편의상 f라는 함수로 4차 함수로 잡아주면, 자, 미분을 한번 엿대 볼게. 미분해 보시면 f'x는 마이너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으로 지금 나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나오게 되면은 요거 이제 마이너스 2로 묶어.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 돼. 그럼 얘가 이제 2x 세제곱 플러스 1x 플러스 3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마이너스 1로 이제 인수분해 되지 않니? 마이너스 1로.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 아마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야 아마. 플러스 잠깐만 2 다시 2고 그 다음 잠깐 다시 여기가 그러면 2x제곱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가? 여기 맞습니다. 이렇게 좀 다시 수정해 줄게.
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근데 얘들아 이거 잘 봐봐. 일단 여기서 실근을 확인해 보면은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이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게 돼.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오거든. 근데 여기서 그 얘는 허근이거든요. 여기서는 따로 근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실근이 등장하지 않는데 우리의 목표가 뭐냐면 여기서 이 함수를 내가 이제 그려볼 거야. 원래 함수를. 근데 이거 4차 함수 미분한 3차 방정식이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는 거거든. 이거 몇 번 기형이죠, 이거? 1, 2, 3, 4. 몇 번 기형? 한 실근과 두 허근. 몇 번 기형? 4번 기형이야. 근데 이게 또 생각해보자. 4번 기형이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거든, 이제. 약간 조금 찌그러진 데가 여기냐, 여기냐의 이 차이가 있어. 둘 중에 뭐가 맞냐, 이거야. 이거 뭐가 맞을까, 이거? 일단 확실한 거. 미분에서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 마1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마1이야. 근데 어떤 그림이 맞을까라는 거야. 뭐가 맞을까 이게? 왼쪽이 맞을까 오른쪽이 맞을까? 뭐가 맞을까? 느끼 온 사람 빨리 맞춰봐. 뭐가 맞을까? 오른쪽 이유가 있나 혹시? 이유? 네? 뭐가 맞을까? 자 일단 결론 오른쪽이 맞아.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얘 대칭축을 구해볼래? 대칭축. 대칭축이 몇이야? 얘 대칭축 나누기 2까지 해서 2분의 1이야. 근데 대칭축이 이 지점이랑 연관돼 있어. 정확히 이 지점이 2분의 1은 아니거든. 근데 2분의 1이 요 근처에 있긴 해. 2분의 1이. 그래서 대칭축의 위치를 보고 대칭축이 이제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더 크잖아. 그러니까 요 근처에 어딘가에 2분의 1이 있는 거여서 요 그림이 맞아. 알겠지? 요 그림이 맞는 것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 지점이 그나마 이 접선의 기울기가 그나마 완만한 지점이잖아. 그러면 얘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면 돼. 얘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보면은 이게 x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을 가지잖아. 그러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은 순간이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사실 이게 2차식이 아니라 얘까지 곱해지는 3차식이잖아. 그러니까 정확히 이 지점이 2분의 1은 아니고 요 근처 정도가 2분의 1이다라고 보는 거야, 사실은. 그래서 그냥 대충 축으로 이제 확인할 수는 있어. 근데 문제 풀 때 요게 중요하진 않아, 사실은. 사실 뭐 이거냐는 전혀 문제 풀 때 전혀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전체적인 모양이 이런 모양이구나. 이게 중요해, 이게. 이 모양 파악 정도만 중요하지 어디가 찌그러졌냐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 근데 만약에 앞으로 문제 풀 때 이제 그림을 그래도 좀 정확하게 그리고 싶을 때 대칭축을 이용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 이제. 근데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지금까지 문제를 나도 접해보면서 이 그림이냐가 중요했던 문제는 거의 없다 보면 돼. 이것까지는 디테일하게 안 물어봐요. 자, 어찌됐든 이 4차 함수가 이 y는 2k라는 함수랑 교점이 하나만 나오려면은 여기 딱 걸치게 접하게 그으면 될 거 아닙니까? 여기 좌표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1, 몇이냐면은 마1을 원래 함수에 넣으면 마1 더하기 6 4가 돼. 4. 이게 지금 상수함수 y는 4가 되는 건데 그게 곧 2k와 일치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k가 2라고 답을 내주는 거야. 2.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자, 이 정도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필수예제 2번. 필수예제 2번. 자, 요거 좀 되게 중요한 유형이야, 이제. 되게 중요한 유형. 3차 방정식의 그 실근의 부호 문제인데, 자, 어떤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양의 근과 음의 근을 가진대. 우선 아까 했던 것처럼 미지수 k를 넘겨놓고 따지겠습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9x는 마이너스 k. 이렇게 넘겨놓고 할게. 자, 그러면 이 함수를 그려보기 위해서 좌변에 있는 함수를 내가 fx라고 잡아주면은 미분을 해봅시다.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가 되기 때문에 이걸 3으로 묶어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3으로 묶어볼 수 있어. 묶어보시게 되면은 인수분해 바로 들어가. x 빼기 3에 x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x 빼기 3에 x 플러스 1이라고 나오게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걸 토대로 함수를 그려볼 수 있는데, 자, 이 함수 그립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는 아까 문제랑은 다르게, 이 문제는 좌표 평면을 좀 정확히 그려야 풀 수 있는 문제거든? 아까는 내가 안 그리고 풀었어. X축, Y축을. 얘는 그려서 풀어야 돼. 자, 왜 그런지 이제 한번 봅시다, 일단. 일단 먼저 X축, Y축 잡아놓고. 자, 이거 이제 3 대입하면은 3, 마이너스 27이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얘가 이제 마이너스 1,5가 되거든요, 5가. 이 두 점을 지나게 함수를 그려볼게. 마이너스 1,5는 요 정도 좀 잡고, 이제 마이너스 1,5는 요 정도 잡고, 3, 마이너스 27은 좀 많이 내려가서 요 정도 좀 잡을게, 이제. 요 정도쯤 이제. 이렇게 잡아줘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을 그립니다. 또 이게 원점을 지나 0,0을 지나니까 원점도 찍어. 원점도 이제. 그래서 이 점들을 지나게 그래프를 그려. 그림이 그럼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게 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여기서 올라가야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는 거야. 여기 y절편 0이야 0. y절편이 이렇게 해서 여기 0을 지나게. 이렇게 0을 지나게 그림을 그려주면 돼. 0을 지나게.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데, 자, 근데 봐봐. 이제 내가 상수함수 요 마이너스 k를 그어야 되잖아. 상수함수 마이너스 k를 어떻게 그어야 양액은 2개, 음액은 하나가 나오는지를 생각해야 돼. 근데 이게 양액은, 음액은 이거 부호잖아요. 원래 방정식의 근이 x값 얘기하는 거야, x값. 그러니까 x가 양수인 게 2개, 음수인 게 하나라는 얘기야. 이게 어떻게 그어야 양수인 게 2개, 음수인 게 하나 나올까? 어떻게 그어야 될까, 이게? 어떻게? 요게, 요렇게 그림을 그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냐면은, 요렇게 그으면은, 교점의 x좌표가 여기 양수인 게 2개 있고요. 여기 음수인 게 하나가 있어요, 하나가. 이렇게 하나가 있어. 그래서 이 상황을 인지를 해줘야 돼. 이 상황으로 이제,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인데, 그럼, 이 주황색 선을 조절해봐, 위아래로. 언제까지 가능하겠냐? X축까지. 그 다음에 여기 극소 지나는 요 순간까지만 가능해. 요 순간까지만. 이 사이에 있어야지만이 만나는 교점 2개가 양수가 2개, 음수가 하나가 보장이 되지 않을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극소값이 아까 여기 마이너스 27이었고요. X축은 Y가 0이잖아요. Y는 0. 그러니까 요거 있지. 요 사이를 지나는 상수함수 저 마이너스 k라는 놈이 마이너스 27과 0 사이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야. 이 사이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0과 27 사이 범위로 이렇게 답을 내주면 되는데 우리는 정수 k의 개수니까 뒤에서 이거 뺀 다음에 빼기 1을 하나 더하는 거죠. 26개라고 답을 내면 돼. 26개. 답은 26개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뭘 따져야 되냐면 이 문제처럼 정확한 실근의 부호를 따져야 되는 문제 있잖아. 정확한 부호. 이때 뭐가 중요하냐면 y절편이 중요해. y절편이. 왜 y절편이 중요하냐면 얘들아 y절편은 뭐가 0인 순간이야? x가 0인 순간이야. 그러면 y절편을 기준으로 해서 이 그림에서는 y절편 기준으로 해서 이 점보다 우측 지점은 x가 양수이고 이 점보다 좌측 지점은 x가 음수잖아. 양수 음수 부호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y절편이 위치를 기준으로 보통 따져. 그렇기 때문에 실근의 부호를 따지는 문제는 y절편을 꼭 따져주셔야 됩니다. y절편 꼭 따져줘야 돼. y절편을 따지는 그 순간이 이제 보통 기준이 될 거야. 부호가 바뀌는 순간이니까. 자, 그래서 요거 부호를 꼭 잘 따져주시기 바라고, 부호를. y절편 중요합니다. 그럼 3번. 자, 3번은 뭐냐면 자, 함수의 극값을 이용한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야. 자, 이 문제가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대. K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근데 이거 아까 필수 예제 1번이랑 사실 똑같아요. 뭐냐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 아까 필수 예제 1도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 사실상 같은 유형의 문제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 사실 아까 필수 예제 1번처럼 이거 미지수 K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죠? 넘기라고 했잖아? 근데 넘기지 않고도 풀 수 있다고 했지? 근데 보통 넘기는 게 좋은데
근데 넘기지 않고 풀으면은 그냥 K까지 포함된 이 함수를 그리면 돼. 이 함수 그려가지고 X축이 어디 그거 지나로 판단하면 되거든. 아까랑 똑같은데 근데 이렇게 풀어보자. 앞에서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얘기했었어. 그게 뭐였었냐면은 요거 극대극소 곱하는 거. 극대극소를 곱한 결과가 이제 음수이냐 0이냐 양수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졌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이제 넘기지 않은 채로 이 상태로 한번 풀어볼 거야. 자, 근데 이거 하나 좀 볼 거 있어 얘들아. 잠깐 앞에 넘어와 봐. 아까 이거 3차 함수 이거 극값 가져서 근을 판별할 때 이거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 하잖아요. 주의할 점이 있어. 반드시 3차 방정식이 는 0일 대로 풀어야 돼. 반드시 3차 방정식이 는 0일 대로 풀어야 돼. 반드시. 우변이 는 0이 아니다. 이 방법이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변이 반드시 는 0이어야지만이 이 방법이 가능합니다. 우변이 0이어야지만이. 근데 얘를 봐봐. 우변이 0이죠. 이 필수예제 3번은 우변이 0이니까 이 상태 그대로 풀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이 상태 그대로. 그래서 나는 이제 요 좌변 있죠. 좌변을 내가 이제 F로 잡아놓고 요거 이제 미분해서 그래프 그려볼게. 6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24 해주셔가지고 이제 6에 x 마이너스 1에 x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거 1과 4가 극값을 가지는 거야. 1과 4가. 그래서 사실 이렇죠. 1에서 무슨 값을 가지죠? 극대야 극소야 이거? 극대. 4에서 극소니까 그냥 우리는 하나는 극대일 거고 하나는 극소일 거니까 얘네들이 곱한 결과를 볼 건데 얘네들이 곱해서 계산해 보시면 여기 1 들어간다. 이거 1 들어가면 몇이야? K 플러스 17 나올 것 같아요. K 플러스 17. 그럼 4 들어가면 몇이야? 4 들어가면은 몇입니까? 이게 10 나오는 걸로 기억하는데 10. 4 들어가면은 128 마이너스 240 마이너스 112 마이너스 112에서 마이너스 16 K 빼기 10 이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곱한 게 몇이어야 되냐면 는 0이어야 되지. 는 0. 왜 는 0이어야 되냐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은 극대값이 0이던가 아니면은 극소값이 0이었어야 됐잖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는 0이어야 되니 K가 마이너스 17 또는 그냥 10인데 여기서 모든 실수 K의 값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얘네들이 더해 주셔가지고 마이너스 7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 마이너스 7.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이너스 7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이너스 7로. 자, 그 다음에 부등식 넘어갈 거야. 부등식. 모든 실수에서 성립하는 부등식을 봅시다. 부등식. 자, 부등식은 뭐냐면 그냥 이거야. 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한다.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이 함수 있죠. 이 주어진 함수가 항상 0 이상이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돼. 가장 작은 값이 0 이상이어야 나머지 값은 더 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을 우리가 따져주시면 되고요. 최소값이 0 이상임을 보여주면 돼.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 fx가 0 이하다. 마찬가지야. 항상 모든 값이 0 이하가 되려면 그 함수에서 그나마 가장 큰 최대값이 0 이하면 돼. 가장 큰 게. 최대값이 0 이하여야 나머지 값은 그보다 더 작을 거니까 아이디어가 결국 이겁니다. 주어진 함수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따져주는 문제야. 뭐 그래프로 대충 그려보면은 만약에 항상 0 이상이다. 주어진 함수의 최소값이 0 이상. 이런 식의 그림이겠지. 최대값이 0 이하다라는 거는 반대겠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대값이 0 이하여야 된다라는 아이디어인 거고. 그 다음 2번은 뭐냐면 자, x가 이제 a 이상일 때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만약에 x가 a 이상인 범위에서 부등식이 성립하려면 자, 범위를 내가 정해볼게, 이제 범위를. 자, 만약에 범위를 이렇게 정하자. a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정했다. 그럼 주어진 구간에서 최소값이 만약에 이제 존재를 하면은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0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됩니다. 최소값 가장 작은 값이 0 이상이면 돼. 가장 작은 값이.
가장 작은 값이 0 이상이면 되고, 반대로 봐봐. x가 a 이상일 때 이번에는 봐봐. 양변이 두 함수로 나와 있어. x가 a 이상일 때 항상 f가 g보다 크려면 이거 부등식은 이항에도 문제 없기 때문에 이항을 시켜버려. 이항 시켜버려가지고 라지 f가 스몰 f 빼기 스몰 g라고 두는 거야 이제. 그래서 이항해가지고 그냥 그 0 이상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지. fx 빼기 gx라는 저 부등식이 얘가 0 이상이다 라는 것을 놓고 풀 거야. 그러려면은 이 좌변으로 넘긴 이 함수 있죠. 여기서는 라지 fx로 치환해놨는데 이 좌변에 있는 이 함수가 항상 0 이상이다. 좌변에 있는 함수의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되는 거야. 최소값이 0 이상. 근데 밑에 당구장 표시는 뭐냐면은 요겁니다. 만약에 주어진 함수가 그 값을 갖지 않을 때야. 예를 들면 이런 그림이야. 만약에 범위가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A야.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 구간을 만약에 따져야 돼. 이 구간을 이제. 그럼 이 구간에서 항상 이 부등식이 성립하고 싶대. fx가 항상 0 이상이 되고 싶대. 그러려면은 이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소값을 한번 따져보는데 지금 여기 최소값이 이거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건 없는 거야. 뻥 뚫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값을 이 지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장 밑에 있는 점을 봐야 돼. 그래도. 자, 항상 0 이상이 되려면 가장 밑에 있는 점이 0보다 크면 되지 않을까? 얘가 0보다 크면은 이 노란색 색칠한 범위도 0보다 크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함수에서의 최소값이 없어도 저 A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커야 되는데 근데 여기 등호가 들어가 있거든. 등호가. FA가 0 이상임을 보인다라고 돼 있잖아. 자, 이거 왜 그런지 봐봐. 자, 지금 만약에 이 지점의 함수값이 딱 0이라 가정해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따져야 되는 범위가 여기죠, 여기. 그리고 우리가 따져야 되는 부등식이 이거죠, 이거. 만약에 이 지점의 함수값이 만약에 딱 0이야. 그러면은 A일 때가 딱 0이면 A를 포함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항상 얘가 양수 나오지 않겠니, 양수? 그러니까 얘가 0 이어도 되는 거야. 그래서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등호가. FA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0 이어도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따져줄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은 그 값이 없으면 주어진 구간이 보통 이제 증가하는 구간, 감소하는 구간으로 나와서 여기서 증가를 예시로 들었는데, 증가한다라는 거를 이제 전제로 깔고 가야 돼. 증가한다라는 걸. 그러니까 결론은 이거야. 여기 이제 모든 실수랑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그냥 다 주어진 함수에서의 가장 밑에 있는 점, 가장 위에 있는 점을 보는 거야, 결국에. 결국 다 본질적으로는 같고요. 얘가 이제. 그래서 필수이지 4번을 풀어봅시다. 4번을 풀어보시면 두 함수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주어진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값을 구하래. 자, 먼저 이 부등식을 그대로 작성해보자. 자, 3x 4제곱 플러스 자 4x 세제곱 마이너스 6x 제곱이 크거나 같다 6x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좌변으로 이항할 거거든요. 미지수 a만 남기고 이항합니다. 부등식도 미지수만 남겨요. 해보시면 3x 4제곱 플러스 4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이 되는데 얘가 a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쓸 거야. a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이 좌변에 있는 이 함수를 내가 그려야 돼. f로 이제 잡아둘 거야. f로 이제 잡을 건데 잠깐만. f가 이미 쓰였으니까 새로운 함수로 잡읍시다. hx로 잡자. hx로 이제 h로 잡읍시다. 이미 문제에서 f가 쓰였죠. 그래서 저 h라는 걸 내가 미분해 볼 건데 미분해 보시면 3, 4, 12x 세제곱 플러스 12x 제곱 마이너스 24x가 돼 가지고 12x로 묶어서 바로 인수분해 시도해 볼게. 12x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로 나오게 될 거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얘가 미분한 게 0이 되도록 하는 x의 값을 다시 재정렬해 보면 마이너스 2, 0, 1 이렇게 나오게 돼. 마이너스 2, 0, 1. 그래서 이제 요거 한번 다시 정렬을 해보자. 이제 정렬을. 자, 이제 이거는 함수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네요.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게 되거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지점이고 여기가 0이 되는 지점, 여기가 1이 되는 지점이야. 이제
이렇게 지금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주어진 함수 h의 최소값이 a 이상이면 돼. 최소값이. 여기서 최소값이 명확하죠. 마이너스 2가 더 밑에 내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에서의 함수값이 a 이상이다 라고 놓고 푸는 거야. 여기가 이제 h-2잖아. h-2. h-2죠. 그럼 이제 저 h-2가 얘가 a 이상이다 라고 놓고 푸는 거야. 그래서 이제 지금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마이너스 1을. 넣어보시면 이제 48, 그 다음에 마이너스 32, 그 다음에 마이너스 24 해가지고 얘가 a 이상이다 라고 잡으면 a가 이게 마이너스 6 이하가 나오나? 마이너스 6 이하? 16, 아니지. 16 빼기 24니까 마이너스 8로 나오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8. 그럼 최대값이 마이너스 8이다 라고 잡으면 되네? 이렇게 식을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 마이너스 48. 잠깐만.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48. 얘가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 그 최대값이 마이너스 32로 좀 다시 수정합시다. 마이너스 32.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푸는 아이디어는 이렇게. 최소값이 0 이상이다 라고 하면 되고, 그 다음 필수예제 5번인데, 범위가 제한될 때요. 범위가 제한될 때. 근데 이게 범위가 제한된다 한들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냥 일단 이 부등식 미지수 k만 남겨놓고 다 넘기자. 다 넘겨보시게 되면은 x가 소거되고요. 이렇게만 남게 돼. x가 0보다 클 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해야 되는 거야. 이 부등식이. 어떻게 푸냐면은 아까랑 똑같이 이 좌변에 있는 함수를 내가 이제 f라고 잡아볼게. f. 그래서 미분을 합니다.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6x이니까 3x로 묶어서 인수분해가 잘 돼. 3x로 묶어서. 인수분해가 잘 됩니다. 인수분해가 잘 돼요. 그럼 저걸 토대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그래프를 이제. 그래프 그려주면은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프가 이렇게 돼. 이렇게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데 여기가 0, 여기 2인데 우리가 따져야 되는 범위가 어디야? 0보다 클 때야. 그러니까 여기 보는 거 아니야? 여기가 이제 x는 0이니까 우리 이 주황색 범위 보는 거 아닙니까? 주황색 범위. 여기 보는 거죠. 이 주어진 범위가 항상 어떤 함수 값이라 하더라도 항상 k보다 커야 돼. 항상 k보다 커야 돼. 그럼 주어진 함수에 최소값이 있는지를 생각해봐. 최소값. 지금 가장 밑에 있는 점 여기죠. 여기. 그래서 이 지점의 함수값, 즉 이제 2를 넣었을 때 이 f2가 저 k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야. f2 저기 넣어보시면 f2가 이제 8 빼기 12 더하기 3이어가지고요. 풀어보시면 k가 이게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나오게 돼. 이렇게 답을 내주시면 됩니다.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네, 이 정도 풀어주면 될 것 같고, 이 정도 해주시고, 그 다음 6번은 이제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야. 범위가 제한되어 있을 때. 이때는 x의 범위가 1과 3 사이에 있을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야. 마찬가지로 k만 넘기자. 그러면 이제 저 1과 3 사이의 범위에서 요 2x 세제곱 플러스 9x 제곱이 k보다 크다라고 일단 미지수만 오른쪽에 다 넘겨놓은 다음에 이제 요 좌변에 있는 함수 있죠? 요 좌변에 있는 함수를 이제 fx라고 잡아보자. fx라고 잡아봐. 저렇게 잡는데 그러면은 요거를 이제 우리가 미분을 일단 해보자. 미분을 이제 6x 제곱 플러스 18x 이렇게 잡아서 6x에 x 플러스 3 이렇게 잡아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줄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가지고 함수를 그려보자. 함수를 그려보시면 여기가 마3이죠. 마3. 여기가 0이죠. 0. 근데 우리가 따져야 되는 범위가 어디야? 1과 3 사이의 범위로 제한돼 있어. 1은 한 요 정도 좀 잡고 3은 요 정도 좀 잡아가지고 우리 이 구간을 보는 거야. 이 구간을 보는 거야.
근데 저 구간 있죠? 저 구간에서 항상 저 부등식이 성립을 하려면 지금 봐봐. 자연수 K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 자연수 K의 개수. 자, 지금 이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소값이 K보다 크면 되는데 지금 최소값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가장 밑에 있는 점이 뻥 뚫려 있으면 없는 거야. 없는 거. 그렇지만 그래도 가장 밑에 있는 점을 봐야 돼. 가장 밑에 있는 점에서의 함수값이 K보다 크다라고 하면 돼. 이제 여기 0,f 여기 지금 좌표가 이제 1,f1이니까 저 f1이 K보다 크다라고 쓰긴 하는데 여기 이제 이거 따져야지.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따져야 돼. 이거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 이거 등호? 여기서 등호가 들어가야 돼. 그 f1이 K와 일치해도 우리는 어차피 1보다 큰 범위니까 그 K보다 크겠죠? 여기가 딱 K여도 주황색 범위는 K보다 큽니다. F1을 계산해 보시면 제가 지금 2 더하기 9가 K 이상이다 해서 K가 11 이하로 나오게 되는데 자연수 K의 개수니까 1부터 11까지 11개가 되겠죠? 그래서 답을 11개로 내주면 됩니다. 11개로. 되시죠? 네. 자, 끌어다 갑시다. 자, 이번에는 주제가 또 바뀝니다. 속도가 속도로 넘어갈 거야. 속도가 속도. 학교에서 물리를 좀 배웠으면은 요게 조금 약간 할만할 수도 있어. 우리 물리 다들 하시죠? 하시죠? 여기 안 하시고. 자, 점 P가 소직선 위를 움직이는 거야. 어떤 점이 있으면 물체라고 합시다. 이 물체가 있으면 시각 t에 따라서 이 물체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왔다 갔다 이렇게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랬을 때 그 물체의 위치식을 시각 t에 관한 함수로 표현해 보는 거야. 위치식을 시각 t에 대한 함수로 이제. 그래서 위치 x를 ft처럼 한번 나타내 본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평균 속도라는 게 나오거든요. 평균 속도. 그 평균 속도가 뭐냐면 우리 그 초등학교 때 그거 막 배우지 않니? 거리, 속력, 시간 이런 거 막 배우지 않니? 그 속도가 뭐분의 뭐죠? 속도가 시간분의 거리야. 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생각해봐. 내가 그 길을 걸어가는데 10m 가는데 5초가 걸렸다. 속도가 몇이야? 속도가 2초야? 초? 속도가 2초야? 2m/s라고 하는 거야, 이제. 10m 가는데 5초 걸렸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 2m/s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분의 거리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계산하는 이게 평균 속도야, 평균 속도.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얼만큼 위치가 변했는가라는 거를 평균 속도로 보는데, 이거를 우리가 미분 처음 배웠을 때로 한번 생각해서 연관 지어보면은 시각 t에서 t 플러스 델타 t까지 변할 때 점 p의 평균 속도가 그 시간의 변화량 델타 t분의 그 다음에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거거든. 그렇게 해서 계산이 된 이 분수식이 뭐라 불렀죠, 이거를? 5글자로 평균 변화율이라고 불렀어. 미분 처음 배울 때 평균 변화율. 이걸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릅니다. 평균 변화율. 자, 근데 밑에는 속도와 속력이라고 나오죠? 속도와 속력, 이거 비슷해 보이는데 좀 다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요거야. 그, 여기서는 점 P의 위치의 순간 변화율을 시각 T에서의 점 P의 속도라고 이제 여기서 정의를 해.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이라 하면 그 평균 변화율식 있죠? 방금 전에 저 분수식 평균 변화율에서 분모를 0으로 보내는 극한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속도라는 거는 그 특정 순간에서의 속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특정 순간에서의 속도. 예를 들면 이거야. 뭐냐면 우리 그거 있지. 그 자동차를 타면은 자동차 그 운전석에서 이 계기판이라고 하죠. 계기판. 이거 속도가 올라가면 이게 이렇게 올라가고 줄어드는 거 있죠. 요즘은 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이제 디지털로 나오긴 하는데, 근데 이제 속도가 만약에 세게 밟으면은 속도가 팍 올라가고 그 다음에 안 밟으면 좀 떨어질 거 아니야, 이제. 그지? 이게 순간 속도야. 그냥 속도 얘기하는 거야. 그냥 속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순간의 속도가 이 계기판에 표시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게 이런 게 있거든.
만약에 내가 그 차가 앞으로 가. 그럼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겠지, 이제? 근데 앞으로 갔다가 멈췄다가 다시 후진을 하잖아, 만약에. 그러면 자동차가 멈췄어. 속도가 0이야. 근데 여기서 속도가 이렇게 되죠, 원래 자동차는. 근데 자동차가 가면은 속도가 올라가. 멈췄으면은 다시 내려가겠지. 여기서 후진을 해. 후진하면은 이게 다시 올라가. 후진하면은 이게 올라가거든. 근데 만약에 앞으로 가는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정하고 뒤로 가는 방향을 내가 만약에 마이너스 방향으로 정해. 이제 부호가 방향의 역할을 하는 거야. 앞이냐 뒤냐. 방향의 역할을 할 거야. 근데 이 속도라는 개념은 부호까지 같이 있는 개념이야. 그러니까 플러스면은 앞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마이너스면은 뒤로 가는 걸 의미하는 거야. 근데 속력은 뭐냐면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입니다. 속력. 속도의 절대값이 속력이야. 그러면 앞으로 가면 내가 속도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갈 때 속도를 10m/s라 가정해봐. 그 다음에 뒤로 갈 때 속도가 마이너스 10m/s라고 해봐. 그러면 계기판에는 자동차 계기판에는 앞으로 10의 속도로 가든 아니면은 이제 뒤로 마이너스 10의 속도로 가든 계기판에는 다 몇으로 표시돼? 그냥 10으로 표시돼. 그럼 계기판에 있는 거는 뭐야? 속도야, 속력이야? 저거 속력인 거야? 속력인 거? 아시겠죠? 계기판에는 이 방향을 알려주진 않잖아. 근데 수치만 나오는 거니까 이제 속도의 절대값을 우리가 속력이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래서 물리 배울 때 그거 배우나? 벡터와 스칼라 배우니? 이제 배우고 있니? 2학기 때 배우니? 그래서 2학기 때 이제 우리도 이제 기하도 이제 하니까 기하에서도 아마 그거 나와 이제 벡터와 스칼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연관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가속도는 뭐냐면요. 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게 이제 가속도입니다. 속도의 순간 변화율을 전피의 가속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가속도. 그래서 가속도란 무엇이냐면은 그 단위 시간당 속도의 변화량의 극한을 취한 개념으로 보면 돼. 단위 시간당 속도가 얼만큼 변했는가에 대한 개념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dv dt 보통 속도를 v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정리하면은 그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ft로 표현이 된다면 속도는 저 위치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을 하니까 dx dt 즉 f't라고 생각해주면 돼. f't. 가속도는 무엇이냐면은 저 속도 v를 시각 t에 대해서 미분해 준 겁니다. 이렇게 따져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당구장 표시를 보면은, 자, 당구장 표시는, 자, V는, 자, 속도를 뜻하는 이제 velocity의 첫 글자고요. 가속도 A는 acceleration의 앞 글자를 딴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의 부호가 방향을 결정해. 운동 방향. 그러니까 속도가 만약에 양수야.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속도가 만약에 음수야.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양의 방향, 음의 방향 이렇게 부호의 개념이 있는 거야. 부호의 개념이 있겠고요. 만약에 속도가 0이면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거나 정지한 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정지한 순간. 근데 보통 수직선상에서는 이 오른쪽 있죠. 오른쪽을 보통 플러스로 잡고 왼쪽을 마이너스로 잡을 거야. 그 다음에 이 수직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이때는 위쪽을 플러스로 보고요. 밑에 쪽을 마이너스로 잡아서 할 거야. 밑에 쪽을 이렇게 잡아서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각에 대한 길이, 넓이, 부피의 변화율인데 이건 그냥 이거야. 만약에 문제 풀다가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을 물어봤다면 그냥 그 길이, 넓이, 부피식을 미분하면 돼. 길이가 L이다. 그럼 길이를 미분하면은 dl, dt로 쓰고요. 넓이 s를 미분했다. 그럼 ds, dt라고 쓰시는 거고요. 부피 v를 미분한다. 그러면 dv, dt라고 써주게 될 거야. dv, dt라고 써줄 겁니다. 이렇게 써주실 거고, 자, 그다음 필수의 7번을 봅시다. 이제 7번. 자, 자,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이렇게 3차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다음을 구하래.
자, 원점을 지날 때의 속도가 무엇이냐라는 건데, 애들이 이거를 잘 좀 못하더라고, 이제. 자, 내가 질문을 할게. 원점을 지날 때 속도야. 그러면 이 원점을 지날 때라는 거는 위치, 속도, 가속도 중에서 뭐가 몇일 때야? 뭐가 몇일 때? 위치가 0일 때야. 원점은 위치에 대한 개념이야. 위치에 대한 개념. 위치가 0일 때를 따지는 거야. 위치가 0이 되는 그 시각 t에서의 속도를 구하라 이 얘기야. 그러면은 저 위치가 지금 2t 세제곱 마이너스 3t 그 다음에 빼기 10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t의 값을 구해줘야 돼.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t의 값. 이거 t에다가 몇 넣으면 되죠? 2 넣으면 되거든요. 인수분해 할게. t-2 2t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5 아마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될 겁니다. 앞에서 2라는 실근이 나오고 뒤에서는 화근이 나와. 탈락. 그러면은 t가 2초일 때의 속도 구하는 거야. 자, 우리 이제 속도 이제 미리 여기 속도 구해 놓을게. 여기서 미분해 보시면 위치를 미분한 게 속도입니다. 6t 제곱 마이너스 3이 속도야. 그럼 저기다가 이제 2를 넣어주니까 따라서 t가 2일 때의 속도 v는 2 넣어주시면은 6, 4, 24 빼기 3 해가지고 21이라고 답을 내주면 돼. 21. 21이라고 풀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2번. 속도가 3인 순간의 가속도. 자, 이것도 속도가 3인 순간을 구해. v가 속도니까 v가 3일 때 얘기하는 거잖아. 자, 속도 구해놨거든요. 6t 제곱 마이너스 3이 될 때의 자, 요 때의 t 값을 구해. 자, 요거 이제 t 값 구할 수 있죠. 요거 그냥 뭐 2항하고 6 나눠주면 바로 t가 나오죠. t가 이제 8마 1이긴 하지만 얘들아 그 t가 시간이거든. 시간 혹은 시각. 이게 시간이 음수가 될 수 있니? 여기서 음수가 될 수가 없어. 기본적으로는 요 단원에서 알려주지 않아. 그냥 우리가 암묵적으로 시각 t는 기본적으로 0보다 크다라는 걸 깔고 가는데 시간이 0이 될 수도 있나? 시간이 0? 사실 될 수 있긴 하거든. 왜냐면은 시간이 0이라는 거는 이제 막 출발하려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시간이 0의 순간도 따지기는 하는데 근데 보통 문제 풀 때는 시간이 0의 순간을 따지는 경우는 많진 않아. 이제 보통은 출발한 이유, 즉 시간이 0보다 클 때의 상황을 물어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시각 t가 0보다 큰 것만 따질 거야. 실질적으로는. 그래서 어찌됐든 t가 1이어야 되는 것이고요. t가 1. 따라서 우리는 t가 1일 때 뭘 구하래? 가속도를 구하래. 가속도는 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해 줘야 돼. 미분해 주니까 12t야. 12t. 가속도 구해 주시면 t에다가 1 넣어 주니까 12라고 답이 나오게 되지. 12.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8번. 8번은 자,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의 수의 위치가 이와 같을 때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에 가속도를 구하래.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 얘들아, 이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어떤 순간이야? 뭐라고요? V가 0일 때? 자,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V가 0일 때는 운동 방향을 바꾸거나 정지하는 순간이었어. 근데 이게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가야 돼. 정확히는 뭐가 맞냐면 그 속도 V 있죠. 속도의 부호가 변할 때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야. 속도의 부호 변화. 속도의 부호가 변할 때가 사실 좀 더 맞습니다. 속도의 부호가 변할 때가 좀 더 맞는 상황이고요. 속도의 부호가 변할 때야. 속도의 부호가 변할 때. 속도의 부호가 변할 때로 따져줘야 돼, 이제. 속도의 부호가 변할 때. 속도를 구합시다, 일단. 제 미분해 보시면 속도가 무엇이냐? 속도는 3t 제곱 마이너스 6t 빼기 9가 되는데 이 속도의 부호가 변하는 순간 일단 3으로 묶자. 그럼 얘가 이제 t 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니까 3으로 묶어서 t 빼기 3에 t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t가 몇이죠? 3이죠, 3. t가 3일 때 따질 거야. 근데 이게 t가 3일 때가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기는 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속도의 부호가 변하는 순간인가? 이걸 따져야 돼. 이게 부호가 변하는 순간인가 아닌가? 이거 부호가 변하는 순간이니 이거? 속도 함수를 그려봐야 돼. 속도 함수를.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1과 3인데 우리 풀마 풀로 바뀌잖아요. 3초일 때 속도의 부호가 변하는 순간이야. 지금. 그러니까 3초일 때는 부호가 변하는 순간이 맞다 이거야. 맞다. 근데 우리 그거 있지. 우리가 저번에 이제 이거 따지는 거 하지 않았니? 그 부호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따질 때 이거 얘기했죠. 홀수 제곱이면은 부호가 바뀐다고 했어? 안 바뀐다 했어 이거? 홀수 제곱이면은 바뀐다 했어? 안 바뀐다 했어? 바뀐다고 했어. t가 3보다 크면은 양수, 3보다 작으면 음수니까 홀수 제곱은 바뀐다고 했잖아. 짝수 제곱은 부호가 안 바뀌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홀수 제곱인 순간에서 부호가 바뀌니까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중에서 이 홀수 제곱인 순간이 결국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 돼. 이렇게 이제. 자, 그래서 이제 t가 3일 때의 뭘 구하래요? 가속도. 자, 가속도는 이제 한 번 더 미분합시다. 가속도는 6t-6입니다. 6t-6. 그래서 우리 t가 3일 때의 가속도 구해주니까 3, 6, 18 빼기 6, 12라고 답을 낼 거야. 12. 이렇게 풀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9번도 해봅시다. 9번. 자, 9번도 한번 보시면. 자, 지면으로부터 35m 높이에서 30의 속도로 수직으로 쏘아 올린대.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여기 지면이 있어. 지면으로부터 35m 높이, 어떤 건물 위에 있었다 가정해 봅시다. 이게 지금 35m 차이입니다. 35m 차이. 35m 높이에서 30의 속도로 지면에서 수직으로 쏘아 올린 로켓의 높이야. 현재 이런 상황인 건데, 그 높이 h가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렇게 나온대. h가 지금 다시 저거 정렬할게. 높이 h가 마이너스 5t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30t, 그 다음에 플러스 35거든요. 이거거든. 자, 문제에서 뭘 구하라라고 했냐면 1번 2초 후에 속도와 가속도. 일단 속도 가속도도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미분해 놓을게. 속도는 마이너스 10t 플러스 30이고 가속도는 마이너스 10이야. 이런 상태에서 로켓을 쏘아 올리고 2초 후에 속도 가속도야. 2초 후에. 그럼 t에다가 2 넣으면 돼. 그래가지고 t에다가 2를 넣었을 때 속도 가속도 구합니다. 속도는 뭡니까? 2 넣어주시면은 10이죠? 가속도는 그냥 마이너스 10인데 이렇게 숫자만 쓰고 끝나면 안 돼. 왜냐면은 문제에 뭐가 있어? 단위가 있어, 단위. 단위로 반영해줘야 돼. 속도는 이제 미터 퍼 세크고요. 가속도는 미터 퍼 세크 제곱으로 쓰죠. 이렇게 속도 가속도식을 써줘야 돼. 이렇게. 단위가 있다. 단위까지 반영해서 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로켓의 최고 높이인데 이 로켓의 최고 높이가 여기서 요때잖아, 요때. 이때가 로켓의 최고 높이 순간 아니니? 이때가? 그럼 저 순간일 때 뭘 구해줄까? 저 순간일 때? 이 순간일 때 높이 구하는 건데 이게 어떤 순간이냐면 로켓이 처음에 위로 향하다가 어느 순간 다시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죠? 위로 향하다가 다시 내려와. 그러면 그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인 거야. 위로 향한다라는 거는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보통 위쪽은 플러스거든요. 운동 방향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로 바뀌는 순간이니까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찾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는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이야.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그래서 저 로켓의 최고 높이라는 거는 이제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을 찾습니다.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속도가 0 되는 순간은요. 저 마이너스 10t 플러스 30이 0이 되는 거니까 t가 3일 때 얘기하는 건데 t가 3일 때 높이 h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이제 h를 한번 구해보자. 3 여기 넣어주시면은 마이너스 5, 9, 45 플러스 90 플러스 35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이제 80m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80m.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m. 그 다음 3번. 로켓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얘들아, 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이라는 게 어떤 순간이야?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 이거 위치, h가 0일 때 얘기하는 거지. h가 0일 때. 여기 h 여기 있죠? h가 0이 될 때의 속도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요 순간 얘기하는 거야, 요 순간. 요 때. 이때가 h가 0 될 때지. h가 0 될 때. 자, h 저기 식 쓴 거 있으니까 저기서 쓸게. 자,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30t 플러스 35가 얘가 0이 되어야 됩니다. 얘가 0. 얘가 지금 0이 되어야 되고요. 이거 이제 마이너스 5로 나눠줄 수 있어요. 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7이 0이어가지고요. 인수분해를 해주면 바로 t가 7하고 마이너스 1 나와. t가 7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 양수 t를 골라주면 7이고요. t가 7일 때 속도 구하는 거니까 이때 속도 v는 t에다가 7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40 m/s 라고 이렇게 답을 쓸 거야. 마이너스 40 m/s.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을 봅시다. 필수 10번. 10번은 자, 요거 따지는 문제, 옳고 그름을 따지는 문제거든. 자, 이거 잘 보셔야 돼. 이게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왔다 갔다 하는 점피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이제 그림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라고 나와 있죠. 자, 봐봐. 이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위치 그래프거든. 위치 그래프. 잘 따져야 되는 게 문제에서 주어진 게 위치 그래프인지 VT 속도 그래프인지 구별해야 돼. 문제에서 주어진 게 문제에서 나오는 게 XT인지 VT인지를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원래 위치식이 주어지냐 아니면 미분한 게 주어지느냐 따지는 방법이 달라. 이거는 따지는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XT 위치가 지금 주어졌죠. 위치가 이제 자, 봐봐. 이게 어떻게 움직이는 상황이냐면 일단 t가 0일 때 위치가 0인 거야 이제. 근데 t가 a초까지 증가하면은 위치가 증가한 거야. 그 다음에 a초 이후부터는 위치가 감소하니까 왼쪽으로 가. b초일 때 초기 위치 원점에 놓였다가 c초일 때까지 다시 위치가 감소해. 그 다음에 다시 위치가 증가해서 d초일 때 원점에 놓였다가 2초일 때 현재 위치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봐. 이 A초 있지? 자, 0초에서 A초까지 진행을 할 때에는 0초일 때 원점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A초 있죠? A초일 때까지는 위치가 증가하다가 A초 이후부터는 위치가 감소하잖아. 그럼 A초가 어떤 순간이야? 가장 끄트머리에 간 순간 아니야? 이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니까 이때 속도가 몇이야? 0인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맞는 설명이야. 맞는 설명. 사실 이렇게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위치 그래프죠. 위치 그래프. 위치 그래프가 주어졌으면 우리 위치를 미분하면 뭐라고 했지? 속도. 그러면은 위치 함수를 미분하는 게 속도면 그 속도가 이 위치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 역할을 하는 거야.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A초일 때 접선의 기울기 몇입니까? 0이야. 그러니까 이 VT라는 거는요. 여기서 VT는 이 그래프에서 VT는 접선의 기울기로 여기서 기능하지 않네? 접선의 기울기. 우리 어떤 함수를 미분한 게 그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위치를 미분한 거는 속도는 접선의 기울기인 거죠. 그럼 2번을 봅시다. C초일 때 속도가 최소이느냐? C초일 때는 지금 속도가 즉 접선의 기울기가 몇입니까? 0이야 0. 근데 이게 최소 기울기냐? 근데 지금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것도 지금 있지 않니? 보면은 음수인 것도 음수일 때가 최소일 거니까 2번이 틀린 설명. 답은 일단 2번이 될 것이고 3번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꾸냐? 0과 D 사이에서 운동 방향 바꾸는 순간이 A초 C초 아니니? A초 C초. A초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부호 변화가 일어나죠.
접선의 기울기에 부호 변화 일어나고 C초 기준으로도 지금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호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니까 결국에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으로 볼 수가 있어. 이렇게 이제 운동 방향 두 번 바꿉니다. 얘는. 자, 그럼 속도의 부호 변화 일어나게 되는 지점이고요. 약간 운동 방향 바꾸는 거는 극값을 갖는 지점 찾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는 거야. 극값을 갖는 지점. 맞는 설명이고 4번. BC 사이에서 전피가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BC 사이죠. BC 사이. 자, BC 사이에서는 음의 방향으로 움직이려면 속도가 음수여야 되는데 여기서 속도가 접선의 기울기잖아. BC 사이의 구간은 지금 위치가 감소하는 구간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운동 방향이 음의 방향으로 가는 게 맞죠? 맞는 설명이야. 맞는 설명. 그 다음 5번. 0과 2 사이에서 원점을 몇 번 지나느냐? 0과 2 사이에서 원점이 되는 순간이 B초, D초 두 번 있는 거야. 두 번. 맞는 설명이야. 맞는 설명. 그 원점을 두 번 지나는 순간이 T가 B일 때랑 D일 때입니다. 운동 방향 바꾸는 순간이 이때가 아까 A랑 C였죠? T가 A일 때하고 T가 C일 때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답이 2번이 되겠고 그 다음 11번도 보시면 11번. 자, 11번은 이제 자, 그림과 같이 키가 1.7m인 학생이 있는데 3.4m의 가로등 바로 밑에서 출발해서 자, 여기서 출발한대. 근데 몇 초 2의 속도로 움직인대. 얘들아, 몇 초 2의 속도로 움직인다면 이 사람이 이동한 거리가 몇이야? 이 사람이 이동한 거리 몇입니까? 속도가 2잖아. 그럼 이 사람이 이동한 거리가 몇이야? 2t. 시각을 t로 잡아주면은 이 사람이 이동한 거리가 2t야, 2t. 이 사람이 이동한 거리가 2t입니다, 2t.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원래 이 사람이 가로등 밑에 있었어. 여기 있었어. 이 사람이 2t만큼 걸어가면은 가로등에서 불빛을 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죠. 그림자. 앞에 그림자가 생기는 상황이야. 앞에 그림자가. 그랬을 때 문제 1번. 이 학생의 그림자의 끄트머리. 여기가 그림자의 끄트머리거든. 여기가. 이 그림자의 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래. 근데 이게 원래 앞에 봐봐. 원래 이 학생이 여기 가로등 밑에 있으면 그림자가 이 점으로 있을 거 아니야. 점으로. 그러면은 그림자의 끄트머리가 원래 여기 있었죠. 끄트머리가.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동함에 따라서 그림자의 끄트머리가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거야. 여기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그림자의 끝이 움직인 거리가 이 길이야. 이 길이. 이 길이가 그림자의 끝이 움직인 거리야. 그러니까 저거를 내가 이제 밑줄 칠게. 그림자의 끝이 움직인 이 거리가 주황색이야. 이게 이제. 내가 이거 색깔별로 구별할 거니까 잘 구별해. 너네가 이제 색깔별로. 이 주황색이 그림자의 끝이 움직인 거리야. 근데 밑에 2번에서 그림자의 길이라는 거는 어디를 의미하냐면은 여기가 그림자의 길이 아니니 여기가. 이 파란색이. 이 파란색이 그림자의 길이가 되는 거야. 이 파란색이 그림자의 길이. 색깔별로 구별을 하세요. 깔별로.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걸 한번 해봐야 되는데 여기 그림자의 길이에 해당되는 거 있지? 요 그림자의 길이를 내가 x로 잡으면은 비례식을 쓸 수 있거든. 비례식을. 직각삼각형 자그만 거 큰 거 두 개 있잖아요. 발놈을 쓸 거야. 1.7 대 3.4는 x 대 x 플러스 2t. 1.7 대 3.4는 x 대 x 플러스 2t라고 쓸 거야. 이제 x 대 x 플러스 2t. 비례식 풀 건데 요거 미리 약분해서 1대 2 가능하죠? 그래서 외양 내양 치면은 2x는 x 플러스 2t니까 여기서 x가 2t야. 2t. x가 2t가 나옵니다. x가 2t가 나오게 될 거야. x가 2t야. 그러면 여기서 1번 그림자의 끝이 움직인 속도는 이 그림자의 끝이 움직인 거리 총 몇 t야? 4t야. 그 4t를 미분한 게 속도야. 움직인 거리를 미분한 게 속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자의 끝이 움직인 거리
자, 그림자의 끝이 움직인 거리가요. 이게 4t입니다. 4t. 4t야. 그러면 그림자의 끝이 움직인 속도. 이 속도는 미분해주니까 4가 되어야지, 4. 근데 이제 단위가 있으니까 단위를 반영해서 4m/s라고 일단 답을 쓸 거야. 그 다음에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이건 그냥 그림자의 길이가 2t라고 했잖아. 저 2t를 미분하면 돼. 2t를 이제 우리가 미분해 주시게 되면은 요거 2t를 미분해 주면은 2가 되겠죠. 2m/s라고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2m/s. 자, 헷갈리면 안 돼. 그림자의 끝이 움직인 속도가 가로등 밑에서부터 전체야. 그림자의 길이는 이 사람 앞부분이 그림자의 길이입니다. 그림자의 길이. 이렇게 구별을 잘 해주세요.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1번이 도대체 어느 길인가요? 라고 나오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너네가 생각을 해. 상식적으로. 원래 이 사람이 여기 밑에 있었다가 움직이면은 그림자의 끄트머리가 여기 있었다가 여기까지 이동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매년 수업하다 보면은 이제 그 별의별 학생들이 다 나오는데 이런 질문을 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이제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학생이 있어. 아니, 여기 왜 그림자가 있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애가 있어. 그림자가 왜 요 앞에 있나요? 실제로 이 가로등 밑에 서보라라고 내가 얘기를 하거든. 실제로 서보면은 너 앞에 그림자가 생길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 웃음이 나오지? 그런 것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나? 웃음이 나오지? 그치? 자, 그래서 별의별 학생이 다 있다. 자, 마지막 요 문제. 마지막인데 필수예제 12번입니다. 12번. 자, 필수예제 12번인데, 자, 요 그림과 같이, 자,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이야. 높이가 20인 원뿔인데, 원래 비어 있었는데, 물을 채운대. 근데, 이 물에 그 수면이 몇 초 2cm의 속도로 수면이 상승하도록 물을 채운대. 그러면 얘들아, 이 얘기야? 여기 있죠, 여기. 이 길이가 몇 초 2의 속도니까 이 길이가 2t인 거야, 2t. 이 길이가 2t야.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빈 원뿔 모양의 용기에 물을 채우면 이 채워진 물의 부피가 원뿔 모양이잖아. 근데 1번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수면의 넓이는 지금 여기죠, 여기. 이 수면의 모양을 볼래? 이 수면의 넓이가 여기야. 이거 원이잖아, 원. 그러니까 수면의 넓이라는 거는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원을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요 반지름 있죠? 반지름을 내가 이제 R이라고 잡아볼게. R이라고 이제. 자, 반지름을 내가 한번 R이라고 잡아볼 건데, 반지름을. X라고 합시다, X로 이제. 반지름을 내가 X로 잡아주면, 비례식을 세워. 어떤 비례식? 자, 10대 20은 X 대 2T라는 비례식을 세울 수 있지. 그래서 10대 20은 X 대 2T. 지금 약분 되니까 1대1로 약분 되니까 2x가 2t가 나오게 돼서 x가 여기서 t로 나오게 됩니다. x가 t라고 나오게 됐고요. x는 t. 그래서 여기를 이제 x는 t라고 내가 잡아줄 거고 x는 t. 그 다음에 이 수면의 넓이식을 세울 수가 있지. 원의 넓이니까 파이 r 제곱 해주면 저 수면의 넓이는 파이 t 제곱이야. 파이 t 제곱. 근데 문제가 어떤 순간일 때를 물어보냐면 수면의 높이가 4인 순간이래. 지금 수면의 높이식이 2t죠. 2t. 2t가 4일 때, 즉 t가 2일 때를 얘기하는 건데 t가 2일 때, t가 2일 때의 요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는 문제야.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 그러니까 이 변화율이라는 거는 얘들아, 이 변화율은 미분을 또 해야 돼. 이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은 미분을 해서 2파이 t로 미분한 거에다가 수면의 넓이가 4가 되는 순간, 즉 t가 2일 때의 이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얘기야. 미분한 거에다가 2를 넣습니다. 그럼 4파이가 되겠죠, 4파이가. 근데 여기서 단위를 반영해서
수면의 넓이는 센티미터 제곱인데 미분했으니까 per sec라고 답을 쓸 거야. per sec라고 쓸 것이고, 그 다음 밑에 2번. 이번엔 수면의 높이가 6cm가 되는 순간 내려. 그럼 이때는 수면의 높이 ET가 여기 위에 쓰죠. 이때는 수면의 높이 ET가 6이 되는 순간이니까 이때는 T가 3이죠. 3이야 3. T가 3일 때의 이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는 문제야. T가 3일 때의 물의 부피의 변화율. 그러면 이 물의 부피는 원뿔 모양이었기 때문에 부피식을 좀 세워 볼 건데, 부피식을. 자, 그러면 부피식 세워 보시면, 자, 3분의 1 곱하기 밑넓이 파이 t 제곱 곱하기 높이가 이제 2t니까 계산해 보시면 3분의 2파이 t 세제곱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미분을 이제 해줘야지. 변화율이니까. 미분해 보시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얘가 2파이 t 제곱으로 나오게 되죠. 2파이 t 제곱. 그 미분한 거에다가 이제 t가 3일 때를 넣으라는 거야. 3 넣어주시면은 18파이가 나오는데 단위까지 반영을 해서 18파이 센티미터 세제곱 퍼 세크라고 이렇게 답을 쓸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되게 실수들을 좀 많이 하는 게 뭐가 있냐면 변화율을 물어봤으면 미분을 일단 한 다음에 뭔가 하는 거야. 미분한 다음에. 위에 거 같은 경우에도 다시 보면은 수면의 높이가 4가 되는 순간 그게 t가 2일 때거든. 미분한 거에다가 2를 넣는 거야. 미분하기 전에 넣는 게 아니라 미분한 이후에다가 2를 넣는 겁니다. 요거 헷갈리지 마시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